오늘도 뜨거운 마스 토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먼저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주 내내 국회는 국정감사로 뜨거웠습니다. 고성뿐 아니라 욕설이 오갔고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도 못한 채 파행이 반복되기도 했는데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 첫 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이 아닌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대를 기록한 민주당,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40%대가 민주당이 붕괴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지 않은 스코어입니다. 일단은 수치보다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세고요.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진용을 갖춘 지도 그와 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국민들이 기대감이 높고 웬만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는 게 통상의 어떤 그런 관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예. 이게 집권 여당의 스코어가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걸 보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보다는 조금 멀찌감치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외적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외교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그 현안 자체가 좋지 않은 사고들이 터졌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수습하려고 대통령은 하고 있는데, 국회 모습을 한번 돌아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한다고 저는 한 장면이 찍혀요. 그런데 집권 여당은 다소 당연히 그 방향이라든지 이 명분은 있으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소 거칠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재현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몇 중진 의원들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듯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방향은 똑바로 갈 수 있으나 속도와 온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시끄럽지 않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지 않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대로 좀 움직여달라라는 것들을 좀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거칠고 불안한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그런 흐름이다.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보여드린 게 N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발표된 것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이겁니다. 39%, 지난주에 38%, 그러니까 2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윤희석 위원님, 네. 상대당이지만 계속 이제 하락세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락세도 하락세인데요. 그 원인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거칠고 예. 일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느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 차이가 15%포인트가 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래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간극은 도대체 뭐냐? 예.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하락세에 있지만은 민주당이 못해도 너무 못한다. 성과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하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뒷받침해주는 지원군이 되어야 함에도 어떻게 보면 좀 방해하는 느낌도 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고요. 예. 거기 이제 저희가 좀 반사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거의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건 예. 또 뭐냐. 양당 지지율 합쳐보면요. 60이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국민들은 의사표시를 안 하거나 양당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보면 거의 변화가 없이 낮은 24%, 25%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실망은 하지만 그 실망하시는 분들이 저희 당 쪽으로 오셔야 하는 게 정상인데 국민의힘을 좋아하기에는 어떤 또 제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도 아직까지 계엄과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당이 아직도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예. 이렇게 봅니다. 반사이익 부분 여주려고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 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느냐? 지금은 국민의힘도 새로운 모습 못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상대당에서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자체는 지난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이후에 예. 변한 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상대당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정치 흐름을 보면 이 내란이라는 오명 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도부도 그대로 그 내란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안아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된다. 예. 라는 상황이라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수치가 얘기해 주는 건 20%대에서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그 지지층의 그 수준의 어떤 흐름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보수층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24%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20에서. 저는 그 이상을 못 얻는다는 거는 중도 확장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예. 보수층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다. 사실 변화가 깨져야 되는데 변화가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는 형국으로 국민은 가기 때문에 그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어떤 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오늘 발표 자료입니다. 10월 셋째 주 54%가 잘하고 있다. 35%가 잘 못하고 있답니다. 물론 과반이기 때문에 낮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추세를 보면 9월 첫째 주에 63%였다가 10월 셋째 주에 54%까지. 캄보디아 사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어떤 요인이 꼽힐까요? 일단은 뭐 외교적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 사태도 모든 것들이 지난 정부의 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현 정부가 모든 사태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사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도 예. 아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집값은 치솟고 그걸 잡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아주 초강수로 둔 부분들이 또 반감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선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60%에서 50 지금 4%까지 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그 당선 지지율이 49.6%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지금 직무수행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호흡이 조금은 안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평가 자체를 그나마 오차범위 내에서 잘 견인해가고 있는 예. 그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조금만 힘을 받쳐주면 대통령의 직무평가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당의 어떤 그 평가도 좋아질 것인데 이게 따로 노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합치가 되는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당과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지지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돼야만 국민들의 전체적인 사람들이 예. 좀 편해질 수 있거든요. 이 국회를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야당이 두 개가 있는 느낌이에요. 야당과 야당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이런 그 기대감을 줄 수 없거든요. 예. 집권 여당이 됐다는 부분들은 그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국민들의 전체를 포괄하면서 대통령의 통합 정치에 어떤 그 옆에서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당 운영을 해주는 것들 그런 포인트들로 아마 전환이 되면 또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국감 얘기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54% 지지니까 대선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졌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전혀 없죠. 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 그 결과가 나오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저 여론조사에는 100%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부동산 정책 이제 세 번째 발표한 것이 워낙 파장이 클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면 지지율은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된 지 이제 넉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잘 넘어온 측면이 있는데, 이 동안에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 곧 있게 될 텐데요. 그때는 지지율에 상당한 변화가 올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이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 이제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10월 15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정부 여당에는 악재입니까? 그렇죠. 악재다. 벌써부터 그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나오고 국민들께서 평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상례인데, 이게 이제 발표된 지 하루 이틀 만에 그 여당 인사들의 어떤 설화, 이걸로 인해서 정책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 맡으신 분이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의 인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라고 봐야죠. 누구나 빚 없이 집을 사고 싶어요. 예. 그게 안 되니까 빚을 얻는 거죠. 빚을 얻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빚을 얻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빚 없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주택 매매 행태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거기에 해당할까?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이 정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정책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빚에 대해서 빚을 얻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나온 정책 내용 보면 다 대출 규제하는 거잖아요. 예.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 정책은 정책대로 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말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대책 나온 지 이틀째인데 결과나 효과를 볼 거 없이 일단 지금 초반부터 악재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일단 뭐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이 뭐 어떤 거를 딱 틀어 잡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악재죠. 근데 이거를 잘 지혜롭고 풀어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단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첫 단추가. 예를 들면은 정부는 이 부동산 대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은 이 시장에서 이 집값은 천정부지 뛰는 것이고, 그래 되면 서민이나 젊은 층에서 집을 갖고 싶어하는 실소유자들은 이게 너무 집값이 높아서 이게 언제 집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높아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초강도의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려놨어요. 물론 그 안에는 실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는 규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갭 투자를 한다거나 사실 부동산 쇼핑을 통해서 이게 재산 증식으로 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주 목적입니다. 근데 설명 자체를 조금 실소유자들에게 불안감을 안 주도록 설명을 먼저 앞단에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혀 변한 거 없습니다. 저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그대로고요. 예. 신혼부부도 있고요. 생애대출도 있고요. 다 그대로 있고 그 대출 구간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로 우리가 대책을 해서 내후년에는 공급이 증가되면 더 싼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25개 지역을 토지로 묶을 수밖에 없고 12개 경기도를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으면 예. 국민들이 조금 더 저항감이 더 있을 텐데,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로 25개에다가 서울 지역 전 지역에다가 12개를 하니까 이제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그 대출 많이 받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고 싶다 이건데, 예. 사실 그 맥락만 딱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규제 때문에 속이 끓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사실 한 집 사는데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집 삽니까? 빚내야 집 사지요. 누가 현금으로 6억짜리든 9억짜리든 턱턱 가서 현금 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규제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 불안한 이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뭔가 저항감을 더 높이는 예.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뭐 대통령실이나 당이 조금 더 추가 대책을 보완하면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좀 이 대책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방향성을 다시 잡았으면 예. 좋겠다. 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요. 그 실수를 뭐 그냥 계속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 뭐 청년, 뭐 생애 첫 구매자는 큰 영향이 없다를 먼저 내셌어야 되는데 정책 발표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뭐 근데 물론 뭐 신혼부부나 또 뭐 이른바 강남 3구나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에 있는 또 집주인들이 또 당황하고 있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평가가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감 1주차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달해드렸지만 글쎄요, 고성, 욕설, 문자 공개 뭐 이런 게 주로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국감 1주차 평가를 좀 해주시죠, 유세윤 의원님.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예.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게 나와서 국민들께서 앞으로 국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저조차도 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신문기사를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거의 없더라. 여기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의원이 뭐 무슨 발언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이 뭐 욕설에 가까웠다. 또 욕설이더라. 이런 충돌이 있었다. 여야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 고성이 오갔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주로 파행이죠. 뭐 몇 분 만에 파행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꾸만 그 야당인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죠. 야당이 두 개 있다고. 저희는 이제 졸지에 제2야당이 된 건데요. 집권을 했으면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정을 뒷받침해주면서 또 야당을 같이 국정의 어떤 파트너로서 대우하면서 가야 한다. 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뭔가 풀어야 할 어떤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 이런 것보다는 극렬한 지지층의 의견만 받아들여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보여야 할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나 벗어난 그런 행태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제어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인데 특히나 이제 뭐 법사위나 과방위 예를 들자면 예. 그분들이 과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느냐. 거기 위원장들 예를 들어 추미애 위원장은 6선이에요. 그럼 벌써 국회에 계신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고 국회 처음 들어온 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5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분 96년에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운영의 묘를 정말 국회의장보다 더 잘할 수 있으려고 보는데 지금 법사위 운영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과방위도 마찬가지예요. 최민희 위원장이 두 의원 간의 그런 공방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전체 구성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국감 평가를 해주시면요. 평가를 제가 안 하고 한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 어땠을까요? 굉장히 낯뜨겁죠. 물론 이제 정치가 서로 간에 상호 다툴 수도 있고 격해질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정치에서 넘어야 되지 않을 상도덕이라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품격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그래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텐데 그 상임위장에서 나오는 언어들과 행태들을 보면 정말로 그 TV를 끄고 싶을 만큼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됐다. 심지어 저는 22대에서는 의원들 간의 신상 발언을 존중해주는 이 관행도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 상대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은 삼가해 왔거든요. 근데 그 말도요. 지금 여기서 방송이라도 못 쓰지만 영어로 베이비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막 날리고 예. 뭐 이 연차가 있더라도 상대당에라고 해서 야 너 반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이거는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장은
본인들의 감정 싸움을 하는 데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야가 공의, 행정부가 정해진 어떤 권한 자체를 제대로 썼는지를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는 자리고 감정은 밖에 나가서 해야죠. 상임위장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할 텐데 국민이 실종됐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는 본래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보는 게 국정감사가 원래 본 목적입니다. 정부가요.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인들의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국민한테 썼는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인데 그런 거를 참 찾기가 힘든 며칠이었다. 좀 며칠 남지 않은 국정감사 그런 모습을 좀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